오늘 개장 직전에는 그간 투자자들의 큰 반발을 일으켰던 LS의 증손회사 에식스 솔루션즈의 상장 철회 속보도 전해졌습니다. 중복 상장 논란이 해소되면서 LS의 주가도 장 초반에 크게 올랐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LS가 결국 계열사의 상장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S는 자회사 에식스 솔루션즈 상장 신청을 철회한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LS 관계자는 소액주주와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주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에식스 솔루션즈 프리 IPO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와 새로운 투자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LS는 다음 달 중으로 자사주 50만 주를 추가 소각하는 한편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주 배당금을 1년 전보다 40% 이상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LS는 장중 한때 24만 6,5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결정 전까지 있었던 그간 논란의 이유도 다시 한번 짚어보죠. 에식스 솔루션즈는 전기차 모터 핵심 부품인 권선 분야 세계 1위로 LS가 지난 2008년 인수한 핵심 계열사입니다. 모 회사인 LS가 상장돼 있는 상태에서 알짜 회사로 꼽히는 증손회사 에식스 솔루션즈까지 상장할 경우 모 회사 주식 가치가 깎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LS 주주들 사이에서는 에식스 솔루션즈 상장에 따라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겁니다. 이와 함께 지난 22일 이재명 대통령까지 중복 상장 논란과 관련해 직접 나서자 LS 측은 상장 중단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간밤에도 고점을 돌파한 금을 포함해 원자재 투자에 대한 관심이 요즘에 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수 관련 투자에 집중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실제 원자재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어떤 원자재 투자가 특히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코덱스 은선물 ETF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7거래일 사이 이 ETF를 약 1,870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달 초와 비교하면 무려 60배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국제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최근 들어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자 개미들이 관련 상품을 쓸어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영향에 ETF 시세도 이달 초 13,000원 안팎에서 현재 18,000원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은선물 ETF와 함께 로봇 ETF도 한편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현대차를 중심으로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 등 상품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ETF 상품들은 매수세가 좀 뜸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은 최근 7거래일간 고버스 상품을 약 1,200억 원 순매수했는데 이달 초 순매수 물량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이달 초 증시가 과도하게 상승폭을 키우다 보니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베팅한 투자자들이 많았는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국내 증시가 5천선마저 넘기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투자자들이 고버스 상품에 발길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달 초 500선은 지키던 시세도 어느새 420대까지 떨어져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몇 차례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 독일 트리아논 펀드 관련 새로운 상황 전하겠습니다. 독일의 랜드마크에 투자했다가 사실상 전액 손실 수순을 밟고 있는 펀드로 판매사 곳곳에서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배상을 안 하고 버티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입니다. 결국은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입니까? 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트리아논 빌딩에 투자한 이지스 글로벌 부동산 투자 신탁 229호 가입자 6명이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합니다. 투자자들이 청구한 금액은 투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제외한 손해액의 70%로 약 3억 2,300만 원입니다. 문제의 트리아논 빌딩은 전체 임대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던 핵심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빠져나가면서 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유럽 금리 급등까지 겹치면서 건물 가치는 하락하고 대출 이자 부담은 커졌는데요. 때문에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한 펀드는 건물을 팔아도 대출금을 먼저 갚고 나면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사실상 0원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가입자들이 법원에 제출하는 조정 신청서에 따르면 일부 판매 직원은 고객이 위험을 묻다, 건물이 붕괴되거나 폭파되기 전에는 문제가 없다, 독일의 한국은행 같은 기관이 입점해 있다며 상품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펀드는 위험 등급 1등급으로 매우 위험이 높은 상품이었고 투자 성향이 안정형인 당시 74세 고령 투자자에게까지 가입이 권유됐습니다. 또 일부 투자자의 경우 가입 신청서나 투자자 정보 확인서가 사후에 작성되거나 우편으로 처리되는 등 절차적 결함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같은 상품을 판매한 다른 금융사들은 투자자들과 합의해 손해액의 30에서 100%를 배상한 반면 하나투자증권은 법원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인데요.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은 조정이 불발되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환율과 관련된 상황도 추가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급락은 일본의 영향을 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근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한 전방위 압박을 펼쳤던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런 압박의 결과가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데 은행들의 달러 예금에서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입니다. 네, 일단 지금 달러 예금을 넣으면 이자가 사실상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압박에 은행권이 잇따라 외화 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한은행은 30일부터 외화 예금 상품의 금리를 대폭 낮춥니다. 달러의 경우 세전 기준 현재 연 1.5%에서 0.1%로 금리가 낮아지고요. 유로화도 0.75%에서 0.02%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은행도 30일부터 외화 예금 상품 금리를 미국 달러에 한해 현행 세전 연 2.2%에서 0.05%로 내립니다.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 15일부터 해외여행 특화 외화 예금 상품 달러 금리를 1%에서 0.1%로 낮췄습니다. 이는 금융 외환 당국이 최근 잇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외환 담당 임원들을 불러 달러 예금 관련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조치에 따른 효과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22일 기준 5대 은행 달러 예금 잔액은 총 632억 483만 달러로 한 달 새 3.8% 줄었는데요. 달러원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2달 연속 급증하다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겁니다. 특히 전체 달러 예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예금 잔액 감소가 두드러졌고요. 개인 달러 예금 잔액은 6개월 연속 늘긴 했지만 증가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 22일까지 5대 은행에서 개인 고객이 하루 평균 520만 달러어치의 달러화를 원화로 환전했는데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환전액보다 38% 많은 수준입니다. SBS 비즈 류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올해 새로 출범해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처에 수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이해훈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습니다. 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을 앞세워 이 후보자를 초대 기획처 장관으로 발탁한 지 28일 만의 결정입니다.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장남의 이른바 위장 미혼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특혜 입학 의혹, 보좌진에 대한 갑질과 폭언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홍 수석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기획예산처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오전 확대 간부회의도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이 업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장관 후보자 물색과 지명, 청문회 등 인선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리더십 공백이 우려됩니다.
특히 출범 초반 강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한데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 정책 결정과 조율이 늦어져 실무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획처 내 주요 인사도 미뤄질 수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최근 연달아 부동산 시장의 세금 문제에 대해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늘리기 전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인데 자세한 발언의 내용과 함께 부동산 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 직후부터 소셜미디어에 집중적으로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에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 4개의 글을 잇따라 올리며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았는데요. 그러면서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비싸도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전후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비롯해 보유세 인상 등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한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고가의 재건축 단지에서는 직전 실거래가 대비 6억 원에서 7억 원씩 떨어진 급매가 등장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시점이 다가올수록 급매물을 기대하고 매수 대기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 당분간 매매 자체가 어려울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손질을 예고하고 나선 건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상위 20% 고가주택은 하위 20% 저가주택보다 1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경제 형벌 합리화의 일환으로 배임죄의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죠. 말하자면 돈으로 처벌할 만한 일을 징역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인데 이에 대해 경제계가 명확한 법적 기준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경제계에서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오늘 발표한 호소문에서 배임죄는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 요건이 불분명하다며 기업인의 신사업 진출이나 과감한 투자 결정을 단념시켜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임죄는 쉽게 말해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처벌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서 배임죄 개선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경제계는 배임죄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며 외국 기업인들조차도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의 잘못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계는 배임죄를 경영부담을 가중하는 조건 없이 조속히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 횡령죄로 규율하거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네, 그러면 당정에서 검토 중인 보완책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당정은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경제계는 이처럼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제도들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경제계는 전면 개편이 아니라 개별법의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경우엔 독일이나 일본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해서 고의적인 위법 행위만 처벌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합병 등 경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면밀한 검토를 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대 60조 원 규모가 거론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출국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한화그룹 등 재계 총수들도 따라붙어 지원 사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은 캐나다로 가고 있겠군요. 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끄는 K방산 특별사절단이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최대 60조 원 규모로 관측되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에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잠수함 사업 수주권은 최근 진행되는 방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이고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해도 최소 4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주에 성공한다면 300개 이상 협력업체의 일거리가 주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잠수함 사업은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뛰어들어서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과 막판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지원 사격차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특사단은 캐나다 측에 자동차와 에너지, 첨단 제조를 한꺼번에 묶은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안할 전망인데요. 현대차그룹은 캐나다 잠수함 수주 시 현지 수소차 공장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는 등 통큰 투자로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태양광 기반 수소 생산을 미래 동력으로 삼은 한화의 현지 잠수함 수주와 연계해 수소 생태계 확장 등 다양한 협력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캐나다 이후의 일정은 어떻습니까? 네, 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바로 노르웨이로 향합니다. 다연장 로켓 시스템 천무 수출 타진을 위해서인데요. 수출 규모는 약 10억 달러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노르웨이 의회는 천무 도입을 두고 다음 주 표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의회 비준 이후 최종 도입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관심이 쏠립니다. 노르웨이가 천무를 도입할 경우 북유럽 국가에 다연장 로켓을 수출한 첫 사례가 됩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울리는 기업들 소식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소비자 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네이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증가세로는 쿠팡이나 중국계 플랫폼들도 적잖게 요동쳤는데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업체별로 피해 구제 접수 현황 어땠습니까? 네, 이광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민원은 1,348건으로 1년 사이 21% 늘었습니다. 네이버와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17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피해 구제 접수를 집계한 조사인데요. 중국계 플랫폼에 대한 피해 민원도 급증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민원은 649건, 테무 관련은 31건으로 두 플랫폼 모두 1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광일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플랫폼 거래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규율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이버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기는 했습니다만 증가율로 보면 쿠팡이 더 높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쿠팡 관련 민원이 1,043건으로 네이버 다음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1년 사이 23% 늘었는데 지난해 말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 구제 접수가 급증한 걸로 보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영업 정지를 비롯해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이런 가운데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자 일부는 공정위 등 규제 당국이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장외 공세에 나섰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앞서 카카오에서는 소비자의 이용 기록과 패턴을 수집해 활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면서 카카오가 결국 데이터를 쓸 때 허락을 받겠다며 약관을 재수정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카카오가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뭡니까? 네, 카카오는 내달 5일 적용되는 개정 여건에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겠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엔 이용 기록이나 패턴을 활용한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별도 동의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앞서 카카오는 작년 12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용 약관을 개정하면서 이용 기록과 패턴을 수집한다는 내용을 넣으면서 이용자들의 우려를 산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약관의 재수정은 결국은 이용자들 우려를 반영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약관 개정 사실이 알려진 뒤 이용자들의 불안도 커졌는데요. 당시 카카오는 AI 기반 새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고려한 약관 변경이라면서 AI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 동의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겠다라고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도 후속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카카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개별 이용자 동의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이용 기록이나 패턴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낼 때마다 이용자들의 별도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거부하면 해당 서비스는 이용 못하겠지만 다른 서비스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개정 여건을 바탕으로 카나나를 활용한 AI 서비스를 6월 중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대형 게임사 넥슨에서 다시 한번 사용자 기만 논란이 터졌습니다. 최근 출시한 게임에서 돈을 써서 달성한 수치와 그 수치의 효과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뒤늦은 사과에 이어서 부랴부랴 추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 캐릭터의 창에 떠 있는 수치를 조작하게 된 셈인데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넥슨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후 9주 연속으로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 흥행 중인 게임 메이플 키우기에서 발생한 논란입니다. 이용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게임 속 캐릭터의 공격 속도 수치가 66.76%를 넘기면 이를 추가로 더 올리더라도 99.99% 구간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계단식 향상에 대한 안내가 없어서 공격 속도 퍼센테이지를 높이기 위해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 유료 결제를 한 고객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는 지난 20일 게임 내 재화를 무료 배포하는 것과 또 게임 시정을 예고했는데 그럼에도 공분이 잦아들지 않자 어제 저녁 추가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전체 고객 대상 추가 보상과 더불어서 유료 결제를 한 고객에게는 이용자가 쓴 게임 속 재화의 일부를 최대 6%까지 돌려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게임이 출시된 지 2달이 넘게 아무 말이 없었다는 거죠. 뒤늦게 나온 해명은 뭡니까? 네, 기기 발열과 또 끊김 현상을 줄여서 게임 플레이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게 넥슨 측의 해명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확률을 속여서 과금을 유도해놓고 이제 와서 게임 아이템 보상으로 퉁치려 한다. 사실상 사기인 만큼 현금으로 환불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등의 집단 민원을 시작하는 등 공분이 가라앉지 않는 모습인데요. 넥슨은 과거 메이플 스토리에서도 확률형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116억 원대 과징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IP를 활용한 게임에서 똑같은 수법을 동원했다는 논란 자체로도 게임 신뢰도에 치명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디스플레이 보호 필름이나 포장재에 쓰이는 중국산 페트 필름의 덤핑 방지 관세 적용세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미 관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의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반덤핑 협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적용세율을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캉 회의와 그 관계사는 기존 2.2%에서 7.31%로 천진 완화와 그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 기존 3.84%에서 36.98%로 각각 상향됐습니다.